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밤은 잠들지 않았다. 빌딩 숲은 저마다의 빛을 뿜어내며 인공의 별자리를 그렸고 그 아래를 흐르는 차량의 행렬은 붉고 흰 빛의 강을 이루었다. 그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채 SJ그룹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강민주는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통유리창은 마치 세상과 그를 분리하는 투명한 벽처럼 느껴졌다. 저 아래의 세상은 소란스럽고 살아 움직이며 예측할 수 없는 혼돈으로 가득했지만 이 공간은 완벽한 통제와 정적 속에 있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그의 구두 소리조차 삼켜버릴 듯 차가웠고 거대한 흑단 책상 위에는 정교하게 계산된 각도로 놓인 서류 몇 개와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공기마저도 그의 성격을 닮아 차갑고 예리했다. 이 제국과도 같은 공간의 유일한 주인인 그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왕이라기보다는 값비싼 감옥에 갇힌 수인에 가까웠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짙은 네이비색 파일로 향했다. 표지에는 한화그룹 전략적 제휴 및 가족 결연에 관한 건의라는 건조한 글씨가 박혀 있었다. 서류를 열어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훤히 알고 있었다. 한화그룹 강성철 회장의 외동딸 한서윤. 그녀의 사진과 프로필 취미와 학력 심지어는 선호하는 와인과 미술가까지 빼곡히 정리된 자료. 그것은 결혼을 위한 프로필이라기보다는 기업 인수를 위한 분석 보고서에 가까웠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턱선이 날카롭게 굳어졌다. 이것이 그의 아버지 강태환 회장이 말하는 미래였다. 가문과 가문의 결합기업과 기업의 합병. 사랑이나 감정 따위는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순물에 불과했다. 지난 10년간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완벽한 후계자로 살아왔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약점을 보이지 않으며 오직 SJ그룹의 성장과 이익만을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기가 낮은 진동음과 함께 불을 밝혔다. 발신인은 회장님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감정을 지운 무표정한 얼굴로 수화기를 들었다. 내 아버지, 서류는 읽어보았겠지. 명령에 가까운 질문이었다. 강태환 회장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에서도 묵직한 위압감을 풍겼다. 방금 검토를 마쳤습니다. 민주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그 서류를 제대로 들여다볼 마음조차 없었다. 이번 주말 한 회장 댁과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한서윤 양도 나올 거다. 몸가짐 단정히 하고 예의를 갖추도록 해라. 이번 제휴는 SJ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 민주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말 속에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아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아들이기 이전에 SJ그룹의 차기 회장이었다. 아버지, 저는 다른 말은 필요 없다. 이건 비즈니스다, 민준아.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어. 저는 제 인생을 팔 수 없습니다, 아버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민준이 말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의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순간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서운 분노를 담고 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이 결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강민준, 잊지 마라.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은 SJ그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그룹의 주인은 나다. 내 결정에 토를 달 생각 마라. 주말 저녁 약속 장소에서 보겠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주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창밖에 화려한 야경이 그의 텅 빈 눈동자에 비쳤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은 없었다. 이 거대한 황금 세장 속에서 그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싶었다. 아무도 그를 SJ그룹의 강민준으로 보지 않는 곳,
그의 이름 석자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그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삶이 고단하게 숨쉬고 있었다. 마포구의 한 낡은 상가. 건물 복도를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와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바닥의 냉기 속에서 박지연은 마지막으로 대걸레를 헹궜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건물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오직 그녀의 움직임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허리를 펴자 뻐근한 통증이 밀려왔다. 하루 종일 몸을 숙이고 닦고 쓸어낸 육체는 납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익숙하게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고 직원 휴게실에서 낡은 가방을 챙겨들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피곤에 절어 있었다. 질끈 묶은 머리는 잔머리가 흘러내려 있었고 값싼 작업복은 군데군데 닳아 있었다. 하지만 그 지친 얼굴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유난히 맑고 깊었다. 그 눈은 아직 세상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상가 건물을 나선 그녀는 밤늦게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버스 창가에 기대어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과는 거리가 먼 소박하고 정겨운 동네의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삶이 있겠지.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버스가 멈추고 그녀는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언덕배기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 그녀와 동생이 사는 보금자리였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거실에 켜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교복을 입은 남동생 박진우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고3 수험생인 동생은 누나를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 모양이었다. 지연은 가만히 다가가 동생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잠결에 뒤척이는 동생의 얼굴에는 앳된 피로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책상 위에 놓인 문제집들을 보았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와 풀이 과정들. 이 아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고단함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녀는 늘 다짐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세상에 단둘이 남겨진 후 지연에게 진우는 삶의 이유이자 모든 것이었다.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온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군데군데 작은 상처가 나 있으며 건조해서 갈라진 손. 20살 초반의 아가씨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투박했다. 이 손으로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동생의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감당해왔다. 때로는 서러움이 북받칠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밤 공기와 함께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도시에 소음이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창턱에 팔을 꿰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서는 별을 보기 힘들었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달은 보였다. 그녀는 저 달에게 소원을 빌 듯 중얼거렸다. 특별한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저 우리 진우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저에게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게 해주세요. 평범하고 따뜻한 사람, 같은 도시 같은 하늘 아래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는 두 영혼이 각자의 세계에서 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기에 공허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없기에 외로웠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의 궤도가 아주 조금씩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태환 회장과의 통화가 남긴 냉기는 수화기를 내려놓은 후에도 한참 동안 강민준의 손에 남아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빙에 갇힌 것처럼 그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절대적인 침묵과 정지된 시간 속에 머물렀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내 결정에 토를 달 생각 마라 는 그의 귓가에 선명한 메아리로 맴돌았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그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족쇄였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를 비웃는 수많은 눈동자 같았다. 저 빛들 속에는 수백만 개의 삶과 수백만 개의 선택이 존재할 터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 하나의 길만이 허락되어 있었다. SJ그룹의 후계자라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평생을 억눌러왔던 반항심, 아주 작고 미미해서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자아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 거대한 연극에 꼭두각시로 남기를 거부하고 싶었다. 단 한 번이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싶었다.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계획도 논리도 없었다. 오직 숨막히는 현실로부터의 일탈에 대한 갈망뿐이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폰의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 내 집무실로 잠깐 들어와줘. 몇 초 지나지 않아 노크 소리와 함께 김동현 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10년 넘게 민준의 곁을 지켜온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언제나 단정한 모습과 흐트러짐 없는 표정으로 민준의 모든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유능한 비서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김비서, 나 좀 도와줘야겠어.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김동현은 민준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민준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소개팅을 주선해줘. 김동현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회장님의 소개팅이라면 VVIP들만 이용하는 최고급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이미 수십 개의 프로필이 올라와 있었다. 그는 의아했지만 일단은 수긍했다. 네, 회장님. 원하시는 조건이라도 있으십니까? 기존에 검토하시던 가문들 외에 특별히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 민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런 게 아니야. 내 신분을 숨기고 나갈 거야. 네, 이번에는 김동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직급은 대리쯤으로 할까? 이름은 강민준 그대로 쓰고. 상대는 우리 세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재벌 정치인, 법조인, 집안. 그런 배경은 모두 제외해. 평범하고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김동현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SJ그룹의 총수가 평범한 회사원 행세를 하며 소개팅을 하겠다니. 이것은 단순한 변덕을 넘어선 위험한 장난이었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그룹의 이미지에 어떤 타격을 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심이.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만약 상대방이 회장님의 신분을 알게 되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래서 김 비서가 필요한 거야. 신원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돈이나 배경 같은 건 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찾아봐줘. 할 수 있겠어. 민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찾아낸 유일한 탈출구에 대한 갈망이었다. 김동현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현이 물러난 후 민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은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 속에서 처음으로 즉흥적인 대사를 던진 배우처럼 김동현 비서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내린 전대미문의 지시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막막했다. 평소 이용하던 VVIP, 전용 매칭 서비스는 절대 이용할 수 없었다. 그곳에 등록된 회원들은 서로의 배경을 훤히 꿰고 있었으니까. 그는 몇 시간을 고심한 끝에
철저한 비공개 원칙을 지키면서도 회원층이 다양한 비교적 덜 알려진 중소규모의 업체를 찾아냈다. 그는 강민준 32세 IT 기업 대리라는 가짜 프로필을 만들고 회장님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전달했다. 진실하고 성실하며 물질적인 가치보다 사람의 마음을 중시하는 분. 며칠 후 업체로부터 몇 개의 프로필이 도착했다. 김동현은 매의 눈으로 자료들을 훑었다. 화려한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 야망이 엿보이는 사람. 그는 모두 걸러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프로필에 멈췄다. 박지연 26세 고아, 환경미화직 종사. 프로필은 지극히 단출했다. 변변한 학력도 내세울 만한 경력도 없었다. 하지만 자기소개란에 적힌 서투르지만 진심이 담긴 몇 문장이 김동현의 마음을 움직였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동생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꿈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김동현은 직감했다. 이 사람이라면 회장님의 위험한 호기심 속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리고 어쩌면 회장님께 진정한 평범함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기묘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박지연의 프로필을 따로 빼놓았다. 같은 시각 지연의 작은 자취방에는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인 이수진이 양손 가득 치킨과 맥주를 사들고 들이닥친 것이었다. 박지연, 이 언니가 너 외로울까봐 불금에 치맥 사왔다. 얼른 상표. 수진은 지연과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이제는 어엿한 미용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지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웬일이야 갑자기. 가게 바쁘다며. 지연은 웃으며 친구를 맞았다. 바쁘지. 바빠도 우리 지연이 얼굴은 봐야 힘이 나지. 수진은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맥주캔을 땄다. 근데 너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26 꽃다운 나이에 연애 세포 다 죽겠다. 연애는 무슨, 진우대학 갈 때까진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수진은 비장하게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짜잔, 내가 아는 손님 언니한테 부탁해서 괜찮은 남자 하나 소개받았어. 대기업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래. 성실하고 착실한 게 장점이래.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지연은 손사래를 쳤다. 됐어. 내가 무슨 소개팅이야. 나 같은 애를 누가 만나고 싶어 하겠어. 목소리 끝에 씁쓸한 자조가 묻어났다. 그 말에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지연, 너 또 그런다. 너 같은 애가 어때서 너만큼 착하고 생활력 강한 애가 어디 있다고. 너도 행복해질 권리 있어. 믿져야 본전이잖아. 그냥 나가서 밥 한 끼 먹고 온다고 생각해. 응. 수진의 끈질긴 설득에 지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당일 지연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변변한 외출복 하나 없는 초라한 옷장이었다. 그때 수진이 나타나 구세주처럼 자신이 아끼는 연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내밀었다. 몇 년 전 큰맘 먹고 샀지만 입을 기회가 없었던 옷이었다. 이거 입고 나가. 너한테 잘 어울릴 거야. 기죽지 마, 알았지? 수진의 응원 속에서 지연은 약속 장소인 홍대의 한 북카페로 향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민주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역시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 비서가 특별히 준비해준 로고 하나 없는 깔끔한 니트 스웨터와 면바지 차림은 그에게 너무나 낯선 갑옷 같았다. 그는 평생을 맞춤 정장만 입고 살아왔다. 주변의 젊은이들이 내뿜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그는 이질적인 섬처럼 느껴졌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화장기 거의 없는 수수한 얼굴의 여자. 바로 박지연이었다.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약속 상대를 찾다가 창가에 앉은 민중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지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반듯하고 기품 있는 모습에 저절로 위축되었다. 민준 역시
지연을 본 순간 숨을 잠시 멈췄다. 그의 주변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맑고 깨끗한 느낌. 특히 거짓이나 꾸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눈동자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색한 첫인사가 오가고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지연은 너무 긴장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주문한 커피가 나왔다. 지연이 냅킨을 뽑으려다 살짝 떨리는 손으로 컵을 쳤다. 와르르 소리와 함께 커피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고 일부는 민준의 손등 위로 튀었다.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떡해. 지연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냅킨으로 테이블을 닦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망했구나. 첫 만남부터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때였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제지했다. 그리고는 냅킨을 집어들어 테이블이 아닌 자신의 손등을 닦는 척하며 지연의 손에 묻은 커피를 먼저 닦아주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다. 지연 씨는 안 다쳤어요. 뜨거웠을 텐데. 지연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짜증이나 불쾌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의 마음을 짓누르던 긴장과 불안의 벽이 스르르 허물어졌다. 그 작은 배려가 기적을 만들었다. 그 후의 대화는 놀라울 만큼 편안하게 흘러갔다. 민주는 지연이 보고 있던 책에 대해 물었고 지연은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화려한 파티나 해외여행 명품 같은 것은 없었다. 동생과 함께 본 영화 이야기, 시장에서 발견한 맛있는 떡볶이집 이야기, 새로 나온 청소 세제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소박한 감탄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민주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가식적인 비즈니스 미소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웃음이었다. 시간이 흘러 카페를 나설 때 홍대의 거리는 젊음의 열기로 가득했다. 민주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지연을 바래다 주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저도요. 즐거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어색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지연은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다. 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세상에 대한 작은 반항으로 시작된 일탈이었다. 하지만 그 끝에서 그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쩌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피곤함 대신 수줍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아까 민준이 닦아주었던 자신의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동생의 미래가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첫 만남이 남긴 기묘한 설렘은 며칠 동안 두 사람의 일상에 잔물결처럼 번져나갔다. 강민주는 SJ그룹의 중요한 이사회에 참석해 있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은 저마다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서를 훑으며 차기 분기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평소에 그였다면 이 모든 논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정확한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딱딱한 그래프와 숫자 대신 수줍게 웃던 지연의 얼굴과 커피향, 그리고 낡은 책 냄새가 뒤섞여 맴돌고 있었다. 회장님, 최종 결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이사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왔다. 민주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언제나처럼 냉철한 표정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유럽 시장 진출권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일단 보류하고 동남아 시장의 데이터 분석을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하도록 하세요. 김 상무가 책임지고 일주일 안에 보고서 올리도록.
회의는 그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이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회의실에 홀로 남은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국가 경제의 향방을 논하는 이 치열한 공간에서 자신이 고작 떡볶이집과 낡은 영화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스웠다. 그는 망설임 끝에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입력했다. 몇 번을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 SJ그룹의 강민준으로서는 수십억 달러의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보다 평범한 회사원 강민준으로서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려웠다. 강민준입니다. 지난번엔 즐거웠습니다.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전송 버튼을 누른 그의 손바닥에 희미하게 땀이 맺혔다. 한편 박지연은 건물 옥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고된 청소를 마친 후 마시는 값싼 믹스커피 한 잔은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사치였다. 그녀 역시 며칠째 민준의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의 단정한 모습,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따뜻한 눈빛.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꿈 깨자 박지연.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애를 다시 만나겠어. 그때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강민준입니다. 지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문자를 다시 읽었다. 그의 제안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네, 좋아요. 시간 괜찮아요. 그렇게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었다. 주말 오후 민준은 지연이 말해준 약속 장소인 광장시장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말끔한 니트와 슬랙스는 인파로 북적이는 시장의 활기찬 혼돈 속에서 어색하게 튀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고함 섞인 흥정소리, 지글거리는 기름냄새 구수한 음식 냄새가 그가 살아온 무균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민준 씨 오래 기다렸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그가 돌아보았다. 청바지에 편안한 티셔츠 차림의 그녀는 그날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아니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여긴 처음 와보는데 사람이 정말 많네요. 그렇죠. 여기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지연은 그의 손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인파를 헤치며 나아갔다. 그녀는 시장의 지리에 환했다. 익숙하게 한 포장마차의 빈자리에 자리를 잡고 주인 아주머니와 정겹게 인사를 나누며 떡볶이와 순대튀김을 주문했다. 민준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이 앞에 놓이자 지연은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건 순대라고 해요. 한번 먹어봐요. 처음엔 이상할지 몰라도 정말 맛있어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평생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정해진 코스 요리만 먹어왔다. 이렇게 비좁고 시끄러운 곳에서 정체 모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연의 초롱초롱한 기대의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순대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처음 느껴보는 쫄깃하고 고소한 맛.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본 지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어때요? 괜찮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SJ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그저 한 여자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평범한 남자가 되었다. 음식의 맛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세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꾸밈없는 생기와 순수한 기쁨을 나누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시장을 구경하며 길거리 음식을 더 사 먹고 낡은 구제 옷가게를 기웃거리기도 했다. 민준은 지연이 몇천 원짜리 스카프 하나를 들고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는 하루 주식 변동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그 돈이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신기했다. 그들의 세 번째 만남은 한강공원에서 이루어졌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그들은 강변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 하나씩을 손에 들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이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빌딩들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였죠. 그 후로는 진우랑 저랑 둘뿐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는데 그래도 진우가 씩씩하게 잘 커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강인함이 함께 배어 있었다. 민주는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의 세계에서 약점은 감춰야만 하는 것이었다. 힘들었겠네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힘들었죠. 근데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더 강해져야만 했어요. 일점아. 자, 지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민준 씨는요, 민준 씨 가족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민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엄격하고 권위적인 아버지, 1년에 몇 번 보기도 힘든 어머니, 그리고 SJ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소중한 관계를 거짓말 위에 쌓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저는 아버지는 무척 엄하신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몸이 좀 약하시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는 사실의 조각들을 교묘하게 섞어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사람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가끔은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의 거짓말 속에는 한 조각의 진실, 바로 고독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지연은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외로움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팔을 가볍게 토닥였다. 그랬군요. 민준 씨도 외로웠겠네요. 이제는 그러지 말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 순수한 위로의 말에 민준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 여자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들의 관계는 네 번째 데이트에서 한 단계 더 깊어졌다. 민준이 알아본 시내의 한 작은 독립 영화관에서였다. 그곳에서는 최신 블록버스터 대신 낡은 흑백 영화나 고전 명작들을 상영하고 있었다. 그날 그들이 본 영화는 8월의 크리스마스였다. 어두운 상영관, 안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스크린에 집중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갔다. 그러다 두 사람이 동시에 팔걸이에 팔을 올리려던 순간 그들의 손이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짜릿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 둘은 동시에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둘 다 얼굴이 빨개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로 영화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며 숨죽이고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서는 길 둘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간질간질한 침묵이 흘렀다. 영화 좋았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주인공의 사랑이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아름다웠어요. 내 재호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이 대답했다. 진정한 사랑은 꼭 함께 있어야만 완성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그들은 영화에 대한 감상을 나누며 걸었다. 사랑과 삶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이 놀라울 만큼 닮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연을 버스 정류장에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 민주는 내내 아까 손이 스쳤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짜릿한 감각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후로 그들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민주는 지연을 통해 평범한 삶의 소소한 기쁨들을 배웠다. 지연은 민준을 통해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사랑받는다는 안정감을 처음으로 느꼈다. 지연은 일터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일이 잦아졌다. 동료들은 지연 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었고 그녀는 그저 수줍게 웃기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이라는 남자가 점점 더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소박한 집에서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는 그런 평범한 행복을 민준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그는 여전히 SJ그룹의 냉철한 회장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전과 다른 온기가 서려 있었다. 김동현 비서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회장님은 더 이상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지 않았고 주말 스케줄은 항상 비워두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그가 한강공원에서 마셨던 싼 캔커피 껍데기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더 이상 그를 비웃는 눈동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저 수많은 불빛 중 어딘가에 지연이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세상은 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들었음을 깨달았다. 이 거짓된 신분 위에서 피어난 진짜 사랑. 그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옥죄어 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사랑은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어색했던 첫 만남의 공기는 어느새 익숙한 편안함으로 채워졌고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민준에게 지연과의 만남은 흑백의 세상에 들어온 총천연색의 선물이었고 지연에게 민준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 발견한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다. 어느 평일 저녁 그들은 지연의 작은 자취방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메뉴는 지연이 솜씨를 발휘해 끓인 김치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단출한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다. 민준의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는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이 저녁 식사가 맛있고 행복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앞접시에 덜어주며 내일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연의 얼굴을 민준은 가만히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화장기 없는 그녀의 얼굴은 유난히 맑아 보였다. 일에 지쳐 피곤할 법도 한데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햇살처럼 밝았다. 그는 이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운 온기가 오롯이 이 여자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이 행복을 일탈이나 임시적인 경험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이 여자의 미소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고 싶었다. 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행복을 자신의 진짜 일상으로 만들고 싶었다. 지연 씨,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다.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네, 민준 씨,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것은 예고도 어떤 화려한 수사도 없는 지극히 담백한 고백이었다. 지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의 큰 눈이 놀라움으로 더욱 동그래졌다. 숟가락을 든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민주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겠다. 그녀의 손에 남은 굳은 살의 감촉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화려하게는 못해줘도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반지를 사주지는 못해도 평생 지연 씨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요. 당신의 웃음, 당신의 눈물 전부 다 내가 함께하고 싶어요. 나와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물론 그 말 속에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었지만 그 순간 그의 진심만큼은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 지연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눈물이 투둑하고 식탁 위로 떨어졌다. 내 결혼할래요, 민준 씨.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지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구하로 자라 외롭게 살아온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가슴 시린 그리움이었다. 이제 그녀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맑고 깨끗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거 몇 달 동안 월급 모아서 산 거예요. 지연 씨 손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그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그 반지는 대한민국에 단 몇 점밖에 없는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이었지만 그는 최대한 평범해 보이는 디자인을 고르기 위해 며칠을 고심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그의 손이 끼워주는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고 소중했다. 그들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민주는 강 회장에게 유럽 지사 현황 파악을 위해 몇 달간 장기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보고했다. 물론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철저한 입단속을 시키고 자신의 모든 공식 일정을 화상회의나 비공개 회의로 전환했다. 결혼식은 없었다. 대신 그들은 가까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증인석에는 지연의 친구인 수진과 동생 진우, 그리고 민준의 회사 동료 역할을 맡은 김동현 비서가 함께했다. 구청 직원의 무심한 표정과 사무적인 절차 속에서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이제 정말 유부녀의 박지연 우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연을 꼭 안아주었다. 진우는 어색해하면서도 매형 우리 누나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민준에게 깍듯하게 인사했다. 민준은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걱정마 처남이라고 웃어 보였다. 그는 매형과 처남이라는 낯선 호칭이 주는 따뜻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들은 근처에 작은 한정식 집에서 조촐한 축하연을 가졌다.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재벌가의 결혼식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는 진짜 웃음과 진심 어린 축하가 있었다. 민주는 이 순간이 자신이 겪어본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도 행복하다고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민주는 지연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데려갔다. 그가 미리 준비해둔 마포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였다. 민준 씨,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에요. 자신의 낡은 자취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깨끗하고 아늑한 아파트의 모습에 지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비록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에 비하면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꿈에 그리던 궁전과도 같았다. 응, 우리 집이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원 아파트인데 운 좋게 당첨됐어.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사는 거야. 민준의 거짓말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사실 그 아파트는 민준이 이 계획을 위해 몇 주 전 통째로 매입한 건물의 한 세대였다. 그들의 신혼생활은 달콤하고 행복했다. 그들은 함께 이삿짐을 풀고 가구를 조립하며 새로운 공간을 그들의 온기로 채워나갔다. 민주는 난생 처음으로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장을 받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다가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 지연은 그런 그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다정하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의 삶을 연기했다. 아침 8시에 집을 나서 저녁 7시에 돌아왔다. 물론 그의 출근지는 SJ그룹 본사가 아닌 그가 따로 마련한 비밀 오피스였다. 그곳에서 그는 화상을 통해 그룹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평범한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와 지연의 품에 안겼다. 지연은 청소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알기에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를 직장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마중을 나갔다. 지연은 그런 그의 자상함에 매일매일 다시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완벽할 것 같았던 행복 속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연은 서재를 정리하다가 민준의 지갑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가족 사진을 넣어주기 위해 지갑을 들었다가 그 안에서 무심코 낯선 카드를 발견했다. 그것은 짙은 검은색의 금속 재질로 된 카드였다. 가운데에는 화려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이름 외에는 아무런 숫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부자들만 쓴다는 블랙카드라는 것을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다. 민준 씨, 이 카드는 뭐예요? 되게 비싸 보여요. 그녀의 순수한 질문에 서재로 들어서던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회사 법인카드야. 해외 출장이나 아주 중요한 손님 접대할 때만 쓰는 거라. 평소엔 쓸 일도 없어. 나는 거의 안 써. 신경 쓰지 마. 그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아주 중요한 접대라는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그의 회사가 꽤 탄탄한 곳인가 보다고 그녀는 막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남았다. 평범한 대리가 저런 카드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걸까?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았다. 그날 밤 지연은 잠결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다. 그때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민준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한 톤이 아니었다. 낮고 단호하며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영어를 쓰고 있었다. 학교에서 배운 짧은 영어 실력으로도 그녀는 그가 나누는 대화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Cancel the deal immediately. The risk to reward ratio is unacceptable. 계약을 즉시 취소해. 위험 대비 수익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야. I don't care about the excuses. I want a full report on my desk by tomorrow morning. A full report understood. 그들의 변명 따위는 관심 없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전체 보고서를 올려놔. 전체 보고서 알겠나? 그것은 대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의 목소리였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통화를 끝낸 민준이 고개를 돌리다가 문틈에 서 있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것은 명백한 당혹감이었다. 그는 황급히 표정을 수습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깊게 애써 미안 시끄러웠지. 해외 지사랑 급한 회의가 있어서. 아, 아니에요. 그냥 목이 말라서. 별거 아니야. 그냥 골치 아픈 회사 일. 얼른 들어가서 자자.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침실로 이끌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왠지 모를 서늘함에 휩싸였다. 그의 설명은 이번에도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보았던 순간의 당혹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든 민준의 옆에 누워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완벽한 남편. 그녀는 그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행복이 거짓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그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한번 싹트기 시작한 의심의 씨앗은 그녀가 잠든 사이에도 어두운 마음의 틈새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 누구일까? SJ그룹. 본사의 70층 회장 비서실은 언제나 완벽한 질서와 팽팽한 긴장감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그 중심에는 비서실장이자 강민준의 수족과도 같은 여자 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춘 듯한 샤넬의 트위드 투피스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화장, 그리고 언제나 냉철함을 잃지 않는 지적인 눈빛은 그녀가 이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해왔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하루는 뉴욕 증시 마감 지수를 확인하며 시작되었고
유럽 시장 개장 동향을 분석하며 끝났다. 그녀는 강민준의 스케줄을 분 단위로 꿰고 있었으며 그가 참석하는 모든 회의의 안건을 미리 파악하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신상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SJ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 실세이자 강민준이라는 왕의 가장 유능한 책사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왕을 사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흠모나 존경이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그의 옆에서 그의 고독과 야망 그리고 그가 짊어진 무게를 지켜보면서 그녀는 스스로를 그와 동등한 영혼이라 여겼다. 강민준의 옆자리에 설 수 있는 여자는 그의 제국을 함께 경영할 수 있는 지성과 야망을 가진 자신뿐이라고 굳게 믿었다. 언젠가 그가 자신을 돌아봐 줄 것이라는 희망, 그것이 그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 동력에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작은 유럽 장기 출장이라는 명목의 공백기였다. 회장으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할 중요한 대외 행사들을 모두 취소하고 모든 업무를 화상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그의 결정련이 했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저녁 약속을 잡지 않았고 주말이면 의뢰하던 골프나 승마 스케줄도 모두 취소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분위기가 변했다. 예리한 칼날 같던 그의 눈빛에 자신도 모르는 부드러운 온기가 서리기 시작했고 가끔 업무 보고 중에도 아주 짧은 순간 넋을 잃고 미소를 짓는 일이 생겼다. 그 미소는 결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최유라의 예리한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정체 모를 변수가 침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망과 인맥을 동원했다. SJ그룹의 보안팀조차 모르게 대한민국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녀의 지시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강민준 회장님의 최근 모든 사적인 동선을 파악하세요.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하세요. 일주일 후 최유라의 집무실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사진들이었다. 광장시장의 소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있는 강민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캔커피를 마시는 강민준 낡은 영화관 앞에서 한 여자와 나란히 서 있는 강민준. 사진 속의 그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모든 긴장과 갑옷을 벗어던진 너무나도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한 남자의 얼굴. 최유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사진 속 강민준의 곁에 있는 여자에게로 향했다. 값싼 옷차림, 수수한 얼굴.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자. 최유라는 경멸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그녀를 충격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서류가 있었다. 혼인관계 증명서, 남편 강민준, 그리고 아내 박지연. 최유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썩였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듯 했다. 결혼, 강민준이 결혼을 했다. 그것도 이런 정체 모를 여자와. 그녀는 첨부된 박지연의 신상 정보를 보았다. 구와, 조혜종 학력 고졸, 직업 환경미화원, 청소부. 그 단어가 그녀의 눈을 찔렀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모욕이었다. 자신에 대한 그리고 SJ그룹에 대한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가치에 대한 완벽한 모욕. 10년간 그의 곁을 지키며 스스로를 그의 유일한 파트너라 여겼던 자신의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고작 이런 밑바닥 인생의 여자 때문에 그녀의 이성이 분노에 잠식당했다. 사랑은 증오로, 헌신은 배신감으로 변질되었다. 그녀는 이 부조리한 동화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다.
며칠 후 강민준이 중요한 해외 이사진과의 대면 회의를 위해 잠시 본사로 복귀했다.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가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최유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완벽하게 감정을 감추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차가운 얼음처럼 빛나고 있었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세운 일이지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급한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턱짓으로 대화를 허락했다. 유라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앞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과 지연의 사진이었다.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게 다 뭔가 최 비서.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회장님께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봉투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을 꺼내 사진 위에 겹쳐놓았다. 회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위험한 장난이 우리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논리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SJ의 명품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가십거리로 전락할 거고요. 강태환 회장님께서 아시게 된다면 그만해. 민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당했다는 불쾌감과 지연의 존재가 이런 식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야.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야.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유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조소가 섞였다. SJ그룹의 총수에게 개인적인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것은 곧 그룹의 자산이자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고작 이런 여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위태롭게 만드시겠다고요. 그녀는 이런 여자라는 단어에 모든 경멸을 담았다. 이 여자 고작 청소부입니다. 회장님의 옆자리는 그리고 SJ의 안주인 자리는 이런 여자가 감히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었다.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입 다물려 최유라.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얼음보다도 차가웠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아내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는 거지? 내 아내. 그 단어가 비수처럼 최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분명히 말해두지. 박지연 씨는 내 아내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당신이 오늘 한 짓 내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협박하려 한 것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지. 오늘 이후로 이 일에 대해 함구하고 다시는 내 아내에게 접근하거나 언급하는 일 없도록 해.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내 경고를 어길 시에는 당신은 SJ그룹에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내 말 알아들었나? 그것은 살벌한 최후 통첩이었다. 최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했던 남자에게서 완벽하게 거부당했다. 그의 눈에는 자신에 대한 아주 작은 연민이나 이해도 없었다. 오직 그 청소부 여자를 지키려는 분노만이 가득했다. 굴욕감과 배신감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긍이 아닌 더 깊은 복수를 다짐하는 침묵이었다. 민주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잠시 더 응시하다가 그대로 몸을 돌려 집무실을 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대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홀로 남은 최유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오직 차갑고 어두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강민준, 당신이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해 주겠어. 당신이 지키려는 그 하찮은 동안의 손으로 직접 갈기갈기 찢어줄 테니 당신은 결국 깨닫게 될 거야. 당신의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박지연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 순진무구한 미소를 향해 지독한 증오가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강민준이 떠난 후 거대한 집무실에 홀로 남은 최유라의 세계는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지독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분노, 굴욕,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그녀의 이성을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분노는 뜨거울 때 상대를 해치지만 차갑게 식었을 때 비로소 상대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그녀의 복수는 뜨거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차갑고 정교하게 계산된 외과 수술이 될 터였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강민준이 경멸했던 그 서류, 박지연의 신상 정보를 다시 펼쳐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여자의 순진한 미소에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그 프로필의 모든 글자들을 해부하듯 분석하기 시작했다. 학력, 경력, 가족관계, 그리고 현재 직장, 클린월드 용역.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클린월드 용역업체의 내부 정보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름을 발견했다. 박지연의 직속상관, 황 부장. 그의 인사기록 카드에는 몇 가지 불미스러운 기록들이 있었다. 자금 횡령 의혹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투서.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마되었지만 그것은 그의 인성과 약점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자료였다. 탐욕스럽고 비열하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유형의 인간. 복수의 장기판을 짜는 데 있어 완벽한 조리였다. 최유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계획이 세워졌다. 박지연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 며칠 후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고급 몰트바. 어두운 조명과 묵직한 가죽 소파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다. 최유라는 우아한 자세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허둥지둥 약속 장소로 들어섰다. 바로 황 부장이었다. 그는 최고급 바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잔뜩 주눅이 든 모습이었다. 최 실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그는 굽신거리며 인사를 했다. SJ그룹 회장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의 무게는 작은 용역업체 부장인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웠다. 앉으시죠, 황 부장님. 유라는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맞았다. 바쁘신 분을 이렇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부르시는데 제가 만사를 제쳐두고 와야지요. 유라는 그의 비굴한 태도를 즐기듯 잠시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툼한 돈 봉투를 그의 앞으로 쑥 밀었다. 황 부장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황 부장님 정도의 유능한 분이 이런 작은 청소 용역업체에만 계시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황 부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봉투의 두께만으로도 그 안의 액수가 자신의 몇 년치 연봉과 맞먹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앞의 유혹은 거부하기 힘들었다. 이런 걸 저한테 왜?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유라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아주 간단한 부탁입니다. 부장님 밑에 박지연이라는 직원이 있죠. 황 부장은 움찔했다. 박지연. 그는 평소에도 그 아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너무 뻣뻣하고 자신의 부당한 지시에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네, 있습니다만 그 직원을 SJ그룹 본사 야간 청소팀으로 발령 내주세요. 특히 70층 임원실과 회장실을 전담하도록. 황 부장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무언가 위험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회장 비서실장이 일개 청소부의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었다. 그는 돈 봉투와 유라의 차가운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망설였다. 그의 망설임을 읽은 유라가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위협이 숨어 있었다. 제가 듣기로는 황 부장님께서 회사 자금 관리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몇 년 전에는 그 재능을 너무 발휘하셔서 문제가 될 뻔한 적도 있으셨다고요. 물론 저는 황 부장님의 미래를 응원하고 싶을 뿐입니다. 부디 제 성의를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군요. 그것은 완벽한 협박이었다. 황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자신의 과거 비리까지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끌어당겼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분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황 부장은 박지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평소의 거만함 대신 인자한 미소를 가장한 채 그녀를 맞았다. 박지연 씨 안께 자네 그동안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아주 인상 깊게 봤어. 지연은 갑작스러운 칭찬에 어리둥절했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에게 특별히 좋은 기회를 주려고 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역이 어딘지 아나 바로 SJ그룹 본사야. 그 중에서도 임원들이 계시는 최고층은 우리 회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곳이야. 황 부장은 거창하게 포장하며 말했다. 자네의 성실함을 높이 사서 내일부터 야간 전담으로 그곳을 맡기려고 하네. 이건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자네에 대한 내 신임의 표시고 사실상의 승진이나 다름없어. 가서 실수 없이 잘 하도록 하게. 지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SJ그룹 본사. 그것도 최고층. 그녀는 자신의 노력을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민준이 다니는 회사는 아니지만 언젠가 그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 이것이 그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기뻤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황 부장은 그런 그녀의 순진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한 젊은이의 인생을 어떤 지옥으로 밀어넣었는지 알지 못했다. 혹은 애써 외면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들뜬 마음으로 민준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민준 씨, 나 내일부터 SJ그룹 본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최고층을 맡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SJ그룹 본사 최고층. 그곳은 바로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그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내가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 앞에서 차마 불안감을 내비칠 수 없었다. 그래 잘 됐네. 힘들지 않겠어, 야간 근무라며. 괜찮아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나 정말 잘 해낼 거예요. 민주는 애써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SJ그룹 본사의 70층에 발을 들였다. 낮 동안 수많은 엘리트들로 북적였을 그 공간은 밤이 되자 거대한 유령 도시처럼 고요하고 적막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복도 벽에 걸린 값비싼 현대 미술 작품들은 어둠 속에서 기묘한 존재감을 뽐냈다. 그녀가 평소에 청소하던 낡은 상가 건물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부와 권력의 공간이었다. 지연은 경외감과 함께 미묘한 위압감을 느꼈다. 그녀는 선배 작업자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홀로 청소 카트를 끌며 복도를 나아갔다. 텅 빈 복도에 오직 그녀의 카트 바퀴 소리만이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한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최고급 가구와 최첨단 기기들. 그녀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문득 궁금해졌다. 민준 씨의 회사도 이렇게 좋을까? 그는 어떤 책상에서 일할까?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다른 문들과는 다른 육중한 원목으로 된 거대한 이중문 앞에 멈춰 섰다. 문 옆에는 심플한 명패가 붙어 있었다. 회장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끄는 사람이 일하는 곳. 그녀는 문을 올려다보았다.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기묘한 기시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런 곳을 와봤을 리가 어찌. 그녀는 그것이 그저 압도적인 분위기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문고리에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닫기 시작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의 심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이 문을 열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 지연은 서둘러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고 자신의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의 반대편으로 향했다. 길고 긴 복도 호화롭지만 차가운 공간 속에서 그녀의 작은 모습은 금방이라도 어둠에 삼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지나친 그 문이 그녀의 소박했던 행복을 산산조각 낼 운명의 문턱이었다는 것을. SJ그룹 본사 70층의 밤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고요했다. 낮의 소음과 분주함이 모두 빠져나간 공간은 거대한 진공 상태와도 같아서 박지연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선명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이제 이 호화로운 공간의 적막함에 제법 익숙해졌다. 처음의 경외감과 위압감은 묵묵한 일상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날이 갈수록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짙어지고 있었다. 불안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회장실 옆에 딸린 작은 응접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사이드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닭이 세트가 놓여 있었는데 그 옆에 놓인 작은 틴 케이스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낯익은 케이스. 그것은 민준이 회사 선배에게서 귀한 선물을 받았다며 집에 가져왔던 바로 그 허브티였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에 자신이 이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지연은 그의 말을 기억하고 종종 밤늦게 그를 위해 이 차를 우려내곤 했다. 설마 세상에 똑같은 차가 이것 하나뿐이겠어. 비싼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행하는 차인가 보지.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다. 하지만 한번 싹튼 의심의 씨앗은 끈질기게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며칠 뒤 그녀는 회장실에 거대한 서가를 닦고 있었다. 빼곡하게 꽂힌 책들은 대부분 어려운 경영 서적이나 원서들이었다. 그러다 그녀의 손길이 한 책 앞에서 멈췄다. 손때가 묻어 낡은 느낌을 주는 가죽 표지의 철학 서적. 그녀는 그 책을 알아보았다. 책등에 희미하게 긁힌 자국까지 민준이 자신의 서재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책과 똑같았다. 그는 인생의 스승 같은 분께 물려받은 자신의 보물 1호라고 말했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일치였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아니야, 세상에는 같은 책이 수만 권도 넘게 있어. 우연일 거야. 반드시 그래야만 해. 가장 결정적인 것은 냄새였다. 회장실에 들어설 때마다 그녀는 익숙한 향기를 느꼈다. 아주 옅지만 분명하게 공간을 감싸고 있는 향기. 최고급 원목 가구의 냄새와 가죽 냄새, 그리고 그 위에 희미하게 더씹혀진 남자의 스킨향. 그것은 민준의 향기였다. 매일 밤 피곤한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와 그녀를 안아주던 그의 몸에서 나던 바로 그 냄새.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 향기가 이제는 그녀의 숨을 옥죄는 불안의 증거가 되어 다가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동명이인일 거야. 이 회사의 회장님과 내 남편은 그저 이름이 같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다. 자신의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작은 소망을 비웃었다. 그날도 지연은 여느 때처럼 회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마호간이 책상을 닦을 차례였다. 책상 위는 서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가 부드러운 천으로 책상 표면을 닦다가 실수로 팔꿈치가 마우스를 툭 건드렸다. 딸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절전 모드로 잠들어 있던 거대한 모니터가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 가득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화면 속의 남자는 그녀가 아는 강민준이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가 아는 남편 강민준은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화면 속의 회장. 강민준은 날카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맞춰 입은 최고급 수트와 단정하게 넘긴 머리, 그의 배경으로 보이는 SJ그룹의 로고까지. 모든 것이 그가 이 제국의 지배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 아래 디지털 명패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SJ그룹 회장 강민준. 아니야. 아닐 거야. 닮은 사람이겠지. 그녀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의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블랙카드 유창한 영어로 하던 전화통화, 값비싼 선물들, 그리고 이 공간을 채우던 익숙한 흔적들. 모든 것이 끔찍한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평범한 회사원 강민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SJ그룹의 총수와 결혼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그녀에게 철저히 숨겨왔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배신감. 그 한 단어가 그녀의 온몸을 잠식했다. 대체 왜 나를 속인 거지? 돈 때문에 접근할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나 같은 청소부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때였다.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던 그녀의 눈에 컴퓨터 본체에 꽂혀 있는 작은 USB 하나가 들어왔다. 마치 누군가 깜빡 잊고 간 것처럼 보였다. 그 위에는 개인 자료라고 적힌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다. 최유라가 설치해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덫이었다. 지연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이 마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USB를 향해 뻗어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뽑아 자신의 작업복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녀는 어떻게 그날의 남은 청소를 마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고 남은 것은 오직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껍데기뿐이었다. 새벽녘 텅 빈 직원 휴게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공용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남편 아니 강민준 회장의 진짜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영상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한 자선 파티 사진, 아버지 강태환 회장과 나란히 서서 신규 사업 발표를 하는 기사들. 그녀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화려하고 거대한 세계였다. 그리고 폴더의 가장 마지막에 비밀 대화라는 이름의 오디오 파일이 있었다.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헤드셋 너머로 너무나도 익숙한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응, 청소부야. 나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더군. 목소리는 분명 민준의 것이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최유라가 그의 여러 통화 내용들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만들어낸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재밌는 실험 같은 거지. 순수하다고 해야 하나. 과연 돈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 실험. 지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와의 만남, 그녀와의 사랑이 고작 그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실험이었다는 말인가. 물론 그냥 잠시뿐이야. 알잖아 나. 곧 한화그룹하고 정리해야 하는 거. 이 결혼 진짜가 아니잖아. 적당한 때가 되면 다 정리해야지. 파일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고 휴게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컴퓨터의 낮은 펜 소음만이 그녀의 텅 빈 귀를 울렸다.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은 오히려 모든 감정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을 되감아 보았다. 그의 다정한 눈빛, 따뜻한 미소, 서툰 요리, 솜씨, 그리고 그녀를 안아주던 넓은 품.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서 그는 완벽한 배우였고, 그녀는 그가 던져주는 대본에 울고 웃었던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관객이었다. 그녀는 이용당했다. 그의 유의를 위해, 그의 실험을 위해 철저히 기만당했다. 그녀가 꿈꿨던 소박한 행복, 그녀가 목숨처럼 지키고 싶었던 그녀의 사랑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였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휴게실 창틈으로 스며들어와 그녀의 맨살을 핥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시베리아의 동토보다도 더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의 사랑, 그의 다정함, 그녀의 행복. 거대한 사기극의 여주인공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박지연, 바로 자신이었다. 차가운 새벽빛이 창문을 넘어 들어와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다. 세상이 막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 박지연은 유령처럼 도시를 걸어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기계적이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주머니 속의 USB는 차가운 쇠붙이가 아니라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 같았다. 익숙한 아파트 건물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문득 이곳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난 몇 달간 그녀에게 세상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이 공간이 이제는 정교하게 지어진 거짓말의 세트장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부엌에서는 강민준이 앞치마를 두른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치고 된장찌개를 드고 있었다. 그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환한 얼굴로 돌아보았다. 왔어, 힘들었지. 밤새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 얼른 씻고 와. 아침 거의 다 됐어. 그의 미소는 여전히 다정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지연에게 소름 끼치는 위선으로 보였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를 지나쳐 거실로 걸어갔다. 지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다. 지연은 거실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그 저주받을 USB를 꺼내 탁 소리가 나도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도 분노도 없는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잿빛이었다. 그 표정 없는 얼굴이 어떤 절규보다도 더 무서웠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 USB를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최유라, 그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올 것이 왔다는 파국적인 예감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지연아, 이게 뭐죠? 지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새 울기라도 한 것처럼 쉬어 있었고 유령의 속삭임처럼 공허했다. 아니, 당신은 누구죠? 강민준 씨, 민준 애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에게 쓴 그 호칭이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변명할 말을 찾았다. 지연아, 오해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다 설명할게. 그건 오해.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드디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뭐가 오해인데요? 당신이 SJ그룹 회장이라는 거 아니면 내 사랑이, 내 모든 진심이 당신한테는 고작 재미있는 실험이었다는 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마지막에는 절규에 가까웠다. 재미있는 실험이라는 단어는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최유라가 어디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절망했다.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지연아, 그 여자가 꾸민 짓이야. 제발 날 믿어줘.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질겁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의 비명과 함께 억눌려 있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다. 당신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 당신의 이름, 당신의 직업, 당신의 서툰 요리, 당신의 다정한 눈빛까지 전부 다 나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잔인한 장난을 칠 수가 있냐고. 그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지난 몇 달간 쌓아 올렸던 행복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녀의 사랑은 순수했고 진실했다. 그래서 배신감의 상처는 더욱 깊고 고통스러웠다. 지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당신을 속인 거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 없었어. 민주는 애원했다. 그의 얼굴도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더 이상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거짓말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닥쳐. 지연이 소리쳤다. 그 더러운 입으로 사랑이라는 말 담지 마. 당신의 사랑이 진짜였다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었어.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순진함을, 내 가난을 비웃고 즐겼을 뿐이야. 더 이상 이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그와 함께한 모든 추억이 깃든 이 집의 공기가 그녀의 숨을 막았다. 그녀는 현관에 걸려있던 외투를 움켜쥐고 미친 듯이 문을 향해 달려갔다. 지연아, 안 돼, 가지 마. 민준이 절박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쿵 하고 닫힌 문은 그들의 세계가 완벽하게 단절되었음을 알리는 소리 같았다. 그는 복도까지 쫓아나갔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히고 있었다. 그는 닫힌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열린 현관문 안에서는 그가 그녀를 위해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에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와 그의 처절한 절망을 비웃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눈물로 젖은 얼굴을 아프게 핥휘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익숙한 골목길 앞에 서 있었다. 수진의 집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초인종을 눌렀다. 이른 새벽의 방문에 놀라 잠이 덜 깬 얼굴로 문을 연 수진은 지연의 끔찍한 몰골을 보고 경악했다. 지연아, 너 왜 이래? 예, 무슨 일이야? 지연은 수진의 얼굴을 보자마전 참고 있던 마지막 둑이 무너지듯 그녀의 품에 와락안기며 무너져 내렸다. 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새벽 골목을 울렸다. 수진은 말없이 친구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한참 후 울음이 잦아든 지연이 띄엄띄엄 끔찍했던 밤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강민준의 정체, 그리고 실험이라는 잔인한 단어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진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자식, 내가 가만 안 둬. 당장 찾아가서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버릴 거야. 수진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였지만 지연은 힘없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니야, 소용없어, 수진아.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게. 지연의 눈은 다시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한편 지연이 떠나간 아파트로 망연자실 돌아온 민주는 한참 동안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때 온기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차갑고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다. 테이블 위에 USB가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것을 컴퓨터에 꽂았다. 그리고 최유라가 만들어낸 악의적인 결과물을 자신의 눈과 귀로 직접 확인했다. 그녀가 짜깁기한 음성 파일을 들었을 때 그의 절망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살해에 가까운 분노였다. 최유라는 단순히 그의 비밀을 폭로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순수했던 진심을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위조하여 지연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그는 즉시 김동현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이른 아침에 지금 당장 최유라 비서실장 해고해. 김동현은 숨을 삼켰다. 네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내 말 들어.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내 허락 없이 회사 건물에 발도 못 붙이게 해. 보안팀을 동원해서라도 막아. 이건 명령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박지연 씨를 찾아. 서울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아내. 부탁이야, 김 비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줘. 전화를 끊은 민준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그들의 작은 웨딩 사진이 보였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행복이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거짓말이 낳은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해버린 것이었다. 최유라가 해고된 후 강민준의 세상은 박지연을 찾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움직였다. 그러나 서울은 넓었고 그녀는 작정이라도 한 듯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유일한 가족인 동생 박진호의 학교 근처를 맴돌아도 그녀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며 민준의 심장을 까맣게 태웠다. 그 사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최유라는 마지막 복수에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자신을 파멸시켰든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대중의 심판대 위에 올려 처참하게 난도질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예 가십 전문 온라인 매체에 접촉했다. 그녀가 건넨 정보는 교묘하게 왜곡되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독이 든 사과와도 같았다. 그리고 다음 날 대한민국 인터넷 세상이 뒤집혔다. 충격 단독 SJ그룹 강민준 회장, 신데렐라 위장한 청소부에게 소가 비밀 결혼.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 기사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했다. 기사의 내용은 최유라가 그려놓은 시나리오 그대로였다. 가난한 고아 출신의 청소부가 의도적으로 SJ그룹 총수에게 접근했으며 그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동정심을 유발한 뒤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결혼이라는 덫을 놓았다는 것. 기사에는 그들의 데이트 사진 몇 장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실렸고 지연의 가난한 환경과 직업이 그녀의 탐욕을 증명하는 증거처럼 사용되었다. SJ그룹 신데렐라, 청소부의 역습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대중의 분노는 맹렬했다. 익명의 네티즌들은 박지연이라는 가상의 인물에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다. 어디서 감히 청소부 따위가, 돈이면 영혼까지 팔아먹을 년이네. 강민준 회장도 참 불쌍하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런 여자한테 속냐. 그들의 이야기는 한순간에 추악한 스캔들로 전락했고 지연은 얼굴 없는 국민 쌍년이 되어 있었다. 수진의 작은 아파트. 그곳은 외부의 광풍과는 단절된 작은 섬이었다. 하지만 그 섬 안에서 지연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이 아무리 말을 걸고 음식을 들이밀어도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수지는 처음에는 지연에게 인터넷 기사를 숨기려 했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악의적인 소문들을 보며 그녀는 이대로 친구를 현실 도피 속에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진실이라면 지금 싸워야만 했다. 지연아. 수지는 결심한 듯 지연의 앞에 태블릿 PC를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그녀를 향한 악플들이 가득했다. 이것 좀 봐.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무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널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고. 지연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화면으로 향했다. 사기꾼, 꽃뱀, 더러운 년. 활자로 박힌 잔인한 단어들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평생 이렇게 숨어서 살 거야. 넌 사기꾼이 아니잖아. 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잖아. 그런데 왜 네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수진의 목소리가 울분에 차 떨렸다. 네, 동생 진우는 어떡할 건데? 진우가 사기꾼의 동생이라는 소리를 듣게 할 거야. 정신 차려, 박지연. 진우, 그 이름이 지연의 텅 비의식에 박혔다. 그렇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동생이 있었다.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면 진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상처받을 동생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것은 절망의 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분노의 뇌관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싸우겠다고 다짐하는 결의의 눈물이었다. 나 이렇게는 못 끝내. 지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진심이 어땠는지 내 입으로 직접 말해야겠어. 그때였다.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다. 수진이 경계하며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초췌한 몰골의 강민준이 서 있었다. 김동현 비서의 정보망이 마침내 그녀의 행방을 찾아낸 것이었다. 제어 자식이 여길 어디라고. 수진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소금을 뿌릴 기세였다. 하지만 지연이 그녀를 막았다. 만나게 해줘, 수진아. 마침 잘 됐어. 끝을 맺으려면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직접 해야 해. 잠시 후 좁은 거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했다. 수진은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민준을 쏘아보았고 민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지연은 놀라울 만큼 차분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찾아올 줄 알았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아. 민준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대로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가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던 그가 사랑했던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지연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김 비서를 통해 확보한 모든 자료들을 꺼내놓았다. 최유라가 황 부장과 접촉한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본 음성 파일들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그 안에는 최유라가 짜깁기 했던 단어들의 원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두 지연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 대화나 사적인 통화의 일부였다. 이게 진실이야. 그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속인 건 맞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내 어리석음과 비겁함 때문에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 당신을 사랑했던 모든 순간은 진짜였어. 제발 이것만은 믿어줘.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원했다. 자신의 거짓말이 시작된 이유, 재벌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진정한 사랑을 갈망했던 자신의 외로움, 그리고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까지. 모든 것을 고백했다. 지연은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미 깨져버린 신뢰의 조각들은 다시 붙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당신을 용서하고 말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세상에 짓밟힌 내 이름, 내 인생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신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할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주는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여리고 순하기만 한 여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고통은 그녀를 부서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벼려낸 것이었다. 이틀 후 지연은 작은 기자회견장에 섰다. SJ그룹의 화려한 대강당이 아닌 그녀가 직접 빌린 소박한 공간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아우성 속에서 그녀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민주는 그녀의 뜻에 따라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심장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모니터를 통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연은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소란스럽던 장내가 그녀의 움직임에 조용해졌다. 저는 박지연입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자꾸 떨렸지만 이내 힘을 얻어갔다. 저는 오늘 SJ그룹의 신데렐라도 아니고 희대의 사기꾼도 아닌 그냥 26살의 평범한 여자 박지연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공격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과 단둘이 살아온 지난 세월, 청소부라는 직업에 대한 자신의 자부심,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던 과정까지. 저는 강민준 씨가 SJ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던 그는 그저 서툴지만 따뜻했고 외로워 보였지만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었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의 돈이나 배경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한 남자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울먹이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아프게 한 것은 저의 진심이, 저의 사랑이 돈 때문에 벌인 추악한 사기극으로 매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제 사랑을, 제 인생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아수라장 같던 기자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아니었다. 그들은 한 여자의 처절한 진실 고백을 듣는 목격자가 되어 있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동안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한쪽 구석에서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내 박수소리는 장내 전체로 퍼져나갔다.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기사, 헤드라인이 바뀌기 시작했다. 눈물의 진실 고백, SJ그룹 신데렐라. 박지연의 진짜 이야기. 혐오와 조롱으로 가득했던 여론의 바다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파문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지연은 잿더미 속에서 자신의 날개를 펼치기 위한 첫 날갯짓을 시작한 것이었다. 박지연의 기자회견은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그녀의 진솔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은 마녀 사냥에 가까웠던 여론의 물결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분노와 조롱은 동정과 응원으로 바뀌었고 대중은 이제 사건의 진실과 그 배후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강민준에게 방역의 기회를 주었다. 그는 지연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거대한 정의 구현의 포탄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SJ그룹은 공식적으로 최유라 전 비서실장을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그리고 회사 기밀 유출 및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준이 김동연 비서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차고 넘쳤다. 최유라가 황 부장에게 돈을 건넨 계좌, 이체 내역 사설, 탐정을 고용한 기록, 그리고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한 이메일 원본까지.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검찰 조사를 받는 내내 최유라는 단 한 번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그룹을 위한 충심이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과 질투가 빚어낸 추악한 진실은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졌고 그녀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자신의 탐욕스러운 사랑이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그녀는 차가운 철창 안에서 평생에 걸쳐 깨닫게 될 터였다. 공범이었던 황 부장 역시 응당한 처벌을 받았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민주는 자신과 지연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에 착수했다. 그는 SJ그룹의 이름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연이 섰던 소박한 단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백 명의 기자가 모인 거대한 프레스 센터였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SJ그룹의 총수로서 단상에 섰다. 매언저 이번 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을 제 아내 박지연 씨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플래시가 비처럼 터져 나왔다. 모두는 책임은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제 아내를 속였던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제 부와 지위라는 갑옷 뒤에 숨어 한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려 했던 어리석고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전부 인정했다. 그리고는 지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 아내 박지연 씨는 제가 지금껏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순수하며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워 자신의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SJ그룹의 회장이기 이전에 한 남자로서 제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그의 선언은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단 모든 네티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것은 지연을 보호하기 위한 그의 강력한 방패였다. 가장 큰 산은 내부에 있었다. 아버지 강태환 회장이었다. 강 회장은 이번 스캔들로 그룹의 주가가 출렁이고 이미지가 실추된 것에 대해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당장 그 청소부 계집과 이혼하고 예정대로 한화그룹과의 혼사를 추진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강 회장의 거대한 서재에서 마주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려. 계집이 아닙니다. 제 아내입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복종이 없었다. 당장 이혼하고 정리해 듣기 싫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만약 아버지께서 계속 이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저는 SJ그룹을 떠나겠습니다. 뭐시? 강 회장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지연 씨 없이는 SJ그룹도 회장 자리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킬 겁니다. 그것은 아들 강민준이 아버지 강태환에게 던지는 완벽한 독립선언이었다. 강 회장은 아들의 변화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짜 왕의 자질을 보았다. 그는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인정했다. 모든 외부의 폭풍이 잦아들었지만 정작 지연의 마음은 아직 겨울이었다. 그녀는 수진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알았고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주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와 깊은 배신감의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시간이 필요했다. 자기 자신을 되찾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민주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섣불리 그녀의 공간에 침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들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회장 강민준이 아닌 남자 강민준으로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매일 저녁 그녀의 오피스텔 앞에 찾아와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조용히 메시지만 남기고 돌아갔다. 주말이면 그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만한 작은 전시회나 독립영화 티켓 2장을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괜찮아. 당신이 다시 날 믿어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 그의 꾸준한 노력에 지연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두고 간 음식을 먹었고 그가 남긴 티켓을 들고 혼자 전시회에 가보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그의 문자에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저녁 잘 먹었어요. 그 짧은 문자에 민주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들은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 함께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녀는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진실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새롭게 쌓아 올려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청소부로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SJ그룹의 사모님으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가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서고 싶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지만 옷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일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힘든 시기를 견디는 동안 무심코 스케치북에 자신의 감정을 담은 디자인들을 그려왔다. 어느 날 민준이 그녀의 오피스텔에 왔을 때 그는 우연히 그 스케치북을 보게 되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전문가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디자인에는 독창적인 감성과 스토리가 담겨 있었다. 지연아, 이거 네가 직접 그린 거야. 네, 그냥 심심해서요.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스케치북을 덮으려 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대단해. 정말 멋져. 혹시 제대로 배워볼 생각 없어? 그는 그녀에게 무작정 유학이나 거금을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국내 최고의 디자인 스쿨의 입학 요강을 가져다 주었고 유명 디자이너인 자신의 지인을 소개해 주어 그녀의 재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그녀의 꿈을 존중했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조용히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다. 그의 지지 속에서 지연은 잃어버렸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디자인 스쿨에 입학했고 물 만난 고기처럼 디자인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 패션 위크의 가장 주목받는 쇼. 조명이 꺼지고 음악과 함께 런웨이가 시작되었다. 무대 위로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이고 모든 여성의 몸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옷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쇼의 피날레 모든 모델들이 무대에 오르고 한 여자가 수줍은 미소와 함께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박지연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건 성공적인 패션 브랜드 이연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객석에서 터져 나오는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그녀는 객석의 한 남자를 향해 미소 지었다. 강민준.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SJ그룹은 강민준의 혁신적인 리더십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났고, 박지연의 브랜드 이연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이름이 되었다. 그들의 집에는 이제 새로운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엄마의 예술적 감성과 아빠의 지혜를 쏙 빼닮은 사랑스러운 딸 강하은이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민준과 지연은 딸 하은의 손을 잡고 서울숲을 거닐고 있었다. 비눗방울을 쫓아 달려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지연이 민준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다. 민준 씨,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그 기자회견에서 세상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 민준은 지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랬다면 내가 당신을 찾아냈을 거야.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믿을 때까지 내 평생을 바쳐서라도 당신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냈을 거야. 운명은 어차피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을 테니까. 지연은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담아 속삭였다. 사랑해요, 민준 씨. 영원히.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잔인한 거짓말과 혹독한 시련이라는 불길 속에서 시험받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하고 영원한 빛을 내는 보석이 되어 있었다. 고난을 딛고 피어난 그들의 삶은 세상 그 어떤 동화보다도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있었다.